오는 7일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반대 당론을 해제하고 표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하정우 북부갑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방향과 핵심 내용에 대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6당이 추진해온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개헌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을 향해 표결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의 당론을 고수할 방침이지만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의 이탈도 전망됩니다. 첫 소식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헌법 전문의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3 지방선거 날 개헌안을 함께 투표하기 위해선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처리돼야 하는 상황.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 개헌안을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표가 필요하고 즉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을 선거용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거용 졸속 개헌의 선례를 한번 만들면 앞으로 선거 때마다 선거를 겨냥한 개헌 포퓰리즘 공략이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 의장은 어제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개헌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제2, 제3의 윤석열은 없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개헌안에 반대할 명분이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개헌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 의사를 철회하고 개별 의원들이 소신 투표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자초 시 내란에 이은 또 한 번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본회의 불참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당내 균열도 감지됩니다. 어제 한지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안에 찬성한다는 글을 올렸고 김용태, 조경태 의원 등 찬성 의사를 밝혀온 의원들도 여럿 있어 아직 변수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7일 개헌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하면 다음 날인 8일 본회의를 다시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부산을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가 전재수, 하정우 후보를 집중 지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에 대해서는 내란 부역자 공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해양경제의 중심 부산항을 찾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수도권 1극 체제라는 벽 앞에 부산이 위기를 맞이했다며 이를 극복할 골든타임이 이번 지방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낸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AI 전문가 하정우 북구갑 후보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재수가 필승 카드이고 전재수가 정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붙여준 하 GPT 별명처럼 척척 부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 열린 부울경 공천자 대회에서 정 대표는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필두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열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선의 슬로건인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이들을 재등용하는 윤어게인 공천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잔당입니까? 내란 본당입니까? 아니면 또다시 내란을 추진하려는 내란 추진당입니까? 정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란 옹호자와 동조자 그리고 부역자들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 대통령 범죄를 지우기 위한 위헌적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가 범죄자를 걸러내는 선거라면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보도에 김미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동원한 범죄재판 공소 취소는 원천 무효라며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서 기어이 억지로 본인의 재판을 한번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재판을 재개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비롯해 조작특위 그리고 정책위 공동주최로 특검 추진을 반대하는 긴급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거듭 강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중 7명이 전과자인 범죄자 천국이라며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생 법 잘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왜 이런 범죄자들에게 지방 살림을 맡겨야 하는 겁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자 걸러내는 선거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화곡 본동시장과 김진선 강서구청장 후보 캠프를 돌면서 지역 표심 잡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국회방송 김미정입니다. 네, 해시팩 민주당의 파상적인 영남 공약과 이에 맞선 영남 사수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원한 개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흘째 영남권에 상주하면서 현재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남권에 민주당 깃발을 꽂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굉장히 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의 이번 행보는 이 보수의 심장부인 영남에서 균열을 일으켜서 전국적으로 승기를 확산시키겠다라는 이 동진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지난 주말 이 경북 포항을 방문한 데 이어서 어제는 부산과 창원, 진주를 방문하면서 이 영남권 공약 행보를 밟았고요. 오늘은 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또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도 주재를 했습니다. 이 부산의 전재수, 대구의 김부겸 후보에 이어서 부산 북갑의 하정우 전 AI 수석까지 이 인물론을 내세워서 영남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그렇다면 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우위가 굳혀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계산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이 영남권 보수 결집 시도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후보들은 반민주당 정서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또 대신 당대표와 지도부는 직접 나서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 대대적인 지역 경제 지원을 부각하는 전략을 투트랙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정 도중에 정청래 대표의 오빠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 대표가 이제 즉각 사과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경위 쟁점을 좀 짚어볼까요? 네, 정 대표가 지난 3일 이 악수 후 손털기 논란이 있었던 하정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구포시장을 찾았었죠. 네. 그리고 문제는 이 유세 과정에서 정 대표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하정우 후보를 정우 오빠라고 해보라라고 말하면서 권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예. 아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정 대표와 이 하 수석의 요청에 응했는데 문제는 이 하 전 수석이 1977년생으로 올해 50살에 가까운 나이라는 겁니다. 이 영상이 확산이 되면서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
의원은 이 초등학생에게 40살도 더 차이 나는 정치인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아동 성희롱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성일종 의원 역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참 낯뜨겁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논란이 확산이 되자 정 대표는 이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해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서 상처를 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하 후보도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을 만나겠다라면서 즉각 사과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에 참석을 해서 공천 과정에서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어쨌든 영남을 지켜야 한다 이런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주말은요, 이 영남의 여야 지도부가 모두 출동을 했는데요. 이 장동혁 대표와 이 송원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주말 이틀 동안 영남으로 총출동을 하면서 영남 사수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네. 이를 동남풍으로 더 확산시켜서 수도권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 그런 목표이기도 한데 특히 장 대표는 지난 3일 이 추경호 대구시장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을 때 이번 지방선거를 독재를 막고 사회주의를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내홍을 거론하며 대구 시민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당대표로서 죄송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인천이나 강원 또 부산의 지역 일정을 소화할 때마다 이 공개적인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고개를 숙인 것인데요.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이 공천 갈등으로 이탈한 보수층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한 배수진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번 이 추경호 후보의 개소식에는 김문수 대구 명예선대위원장 등 전현직 의원 50여 명과 지지자 7,700여 명이 참석하면서 이 보수의 새몰이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국 이 영남에서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지도부의 책임론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까 장 대표가 이 영남을 시작으로 직접 현장을 돌면서 흩어진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고 장 대표를 연호하는 분들은 집에 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여전히 그 당내 그 내용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는데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을 공천하고 정진석 전 의원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센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진숙 또 정진석 등 이 과거 정부 인사들의 등판이 확정되거나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물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게 아니냐라면서 윤어게인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진석 전 의원의 충남 지역에 이 보궐선거 차출설이 나오자 정청래 대표 오늘 이 도로 윤어게인당을 선언한 것이다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진석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이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에도 모자랄 판에 꽃가마를 태워주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우려이기도 합니다. 이 당 후보로 확정된 김태흠 충남지사는 중앙당이 지역 정서를 무시한 채 개파 공천을 하려 하고 있다라면서 탈당 불사론도 얘기를 했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신의 이 도지사 재선 출마 선언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오늘 공천이 확정된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좀 더 해주시면 더 지방선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면들이 있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구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영남권과 또 수도권 또 비영남권 간의 이 유권자 분위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당 지도부가 이 영남권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슈페이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월 3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과 요양소에 머물거나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우편 접수를 통해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조정식, 박지원, 그리고 김태년 의원이 오늘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다 선인 6선의 조정식 의원은 취임 즉시 개헌특위 구성을 약속했고 5선 박지원 의원은 검증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5선인 김태년 의원은 상임위 고의 지연, 파행 방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는 13일에 최종 결정되며 의원 현장 투표 80%와 오는 11일부터 실시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20% 반영해 선출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용산 독립전쟁기념관 사업 후보지를 방문했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독립전쟁기념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단계까지 진행됐다 중단됐지만 올해 연구 용역 예산이 계획되면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용산 후보지가 과거 일본군이 주둔했던 침략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밝히고 역사를 조명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일은 국가 정체성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4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첫 여성 경기지사입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양향자 최고위원이 최종 선발됐죠. 민주당 추미애 후보와의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첫 여성 광역단체장 타이틀을 놓고 여야가 맞붙게 된 건데요. 두 사람은 10년 전 민주당 지도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서 함께 민주당을 이끌었지만 이번에는 경쟁자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당대표일 때 양향자 후보는 여성 최고위원 했죠. 정치 첫 출발을 해서 제가 많은 조력을 해준 적이 있고요. 그런데 당을 외면하고 이제 떠나신 분들이죠. 이렇게 또 마주할 줄은 몰랐는데 묘한 겁니다, 정치는. 경기도민은 차기 도지사에게 세 가지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경기도를 좀 이끌어달라. 법률 기술자가 아닌 첨단 기술 전문가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달라. 추미애 후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 선거를 정치 선거가 아닌 경제 선거로 바꾸겠다는 양향자 후보의 포부에 추미애 후보는 정책과 입법적 지원은 여당이 할 수 있다며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양 후보는 또다시 법 기술자가 아닌 산업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설전 수위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와의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더 이상 자생력이 없다. 혹은 경기도는 국민의힘의 불모지다. 저는 하기 나름에 따라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난하게 2등하는 후보입니다. 단일화를 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당당하게 이기겠습니다. 지금은 단일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영입된 조응천 후보와 양향자 후보는 정치 입문 동기이기도 하죠. 두 사람 모두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완주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오늘 조응천 후보의 제안으로 마련된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면담에도 양향자 후보가 불참하면서 단일화 논의는 당분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성 대통령은 나왔었지만 여성 광역단체장은 없었던 대한민국 지방자치 31년. 이번 선거로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내탓 공방입니다. 서울시장직에 도전하는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정원호 조는 문재인, 박원순 조보다도 훨씬 더 부동산 지역을 초래하게 될 걸로 확신합니다. 문재인, 박원순 복식조는 그야말로 공급 절벽을 초래한 결정적인 주범들이십니다. 과거의 박원순 시장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세, 월세 폭등 이걸 마치 현 정부가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스스로에 대한 자기 비판인 것입니다. 5년 동안 시장을 하시면서 전월세 폭등 왜 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와서 왜 정부 탓을 하시는 겁니까? 이번 공방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진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시작됐는데요. 정 후보 측은 오 후보가 서울시정을 맡아온 동안 공급 확대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폈고, 이에 오 후보 측은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이 민주당 정권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맞섰습니다. 이 같은 오 후보 측의 주장에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협업이 잘 돼야 부동산도 안정이 될 것이고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그리고 실수요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오 후보는 주택 공급과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검증하자며 양자 토론을 제안했지만 정 후보 측이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분한 토론 기회를 가지려고 여러 가지 지금 노력 중인데 맞짱 토론을 하자. 같이 앉아가지고 토론을 해야 우열이 가려질 거 아닙니까? 절대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간음 토론회에서 따로따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기자회견이지 그게 토론이에요. 서울 주택시장 불안의 책임과 해법을 둘러싼 후보들의 치열한 공방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비롯해 전자권 전환, DMZ 관할권 조정 등 한미 간의 민감한 안보 사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풀어가야 할지 국방위 간사이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안을 불러온 정동영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예, 통일부 장관의 안보 기밀 유출 허위 해명으로 인한 우리 의회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위헌적 대북 정책 주장, 안보 주권 침해, 독단적 월권 행위 등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스스로 허물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또한 훼손하며 우리 국민을 불안과 위험에 노출시킴에 따라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다수당 민주당의 반대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이상한 신호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정보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고 전쟁 억제와 대비 태세의 출발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적 마찰 수준으로 축소하고 있고 대통령마저도 국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의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찾기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보 공유의 균열이 발생 왜 했는지, 한미 간의 정보 협력 회복 방안은 또 무엇인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자권 전환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전자권 전환의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전자권 조기 전환 움직임은 어떤 점을 좀 짚어봐야 할까요? 예, 너무 정부가 자주 국방을 앞세워서 전환을 서두르는 듯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자권 전환은 정치적 구호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게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지만 이는 핵전력을 제외한 평가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을 뺀 전력만으로는 안보 현실을 설명하는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선택적
설명에 가깝다고 보고요. 더욱이 북핵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방부조차도 한미연합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독자적 역량으로 북핵을 어떻게 억제하고 감당할 것인지 분명히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됩니다. 자주 국방을 강조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무한 태워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주 국방과 동맹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면서 정작 주한미군의 역할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시 우리가 실제로 전장을 지휘하고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감시 정찰이라든지 전쟁 지속 능력이라든지 연합 지휘 능력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함을 서두르는 것은 준비된 전략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고 보고요. 실제로 주한미군 사령관도 정치가 조건을 앞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은 자주가 아니라 안보 공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환은 반드시 조건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여당이 DMZ의 분할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사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문제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실까요? 예, 비무장지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정전 협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핵심 안보 완충지대입니다. 최근 유엔 군사령부가 DMZ 관할권 조정에 우려를 표한 것은 섣불리 규제를 풀려다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동맹국의 경고입니다. 4월 23일 유엔군 사령부 윈터 부사령관은 연합뉴스 인터뷰 중에서 이미 잘 작동하는 검증된 체계가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조치에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DMZ 특별법이 한국과 유엔 사령부 간의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위험하고 무책임한 법안임을 명백히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사의 통제권을 배제하고 통일부 장관의 자의적 허가만으로 출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최전방 현장 병력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북 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물론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신뢰와 확고한 군사적 대비 태세가 뒷받침될 때에 보장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명분으로도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원칙입니다.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졸속이법은 지양하되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실무 협의를 통해서 국민 편익은 정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예측 불허의 중동 사태로 에너지 안보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과연 어떤 과제들을 풀어가야 할지 기후에너지 전문가이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여야 쟁점 몇 가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선거가 이제 꼬박 한 달 앞으로 네. 다가왔습니다. 여당의 우세 속에 보수 표심이 이제 결집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특검을 부각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 독주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당의 구호도 궁금한데요. 예,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이번 지방선거 구호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저희 구호인데요. 네. 저희 빛의 혁명으로 세워진 국민주권정부와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민생정당이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윤석열 대통령 세력과 윤어게인 세력과 제대로 된 절연도 하지 못하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방탄이다, 독재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민생을 놓고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구호를 외치는 정말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저희 민주당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실 저희 국민들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중동 전쟁이나 대미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 삶이 얼마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미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을 얻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하는 유능한 우리 민주당에게, 집권 여당에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그 지역구인 의정부와 경기 북부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북부 같은 경우에는 군사 규제나 교통망 확충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경기 북부 지역이야말로 정말 중앙 정부와 함께할 수 있는 유능한 지방 정부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기도지사를 하시면서 경기도를 두루두루 살피셨기 때문에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높으시다 이렇게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국가 안보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군사 규제 때문에 발전이 지체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초반의 수치를 보면 1인당 GRDP 같은 지표를 보면요. 당시에는 경기 남부와의 격차가 1.4배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4.7배까지 벌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네. 사실 같은 수도권으로 묶여 있지만 경기 북부에 대한 그런 그동안의 계속된 규제 때문에 지역 발전이 지체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낙후된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교통망 혁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것인지와 관련해서 특히나 또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지방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러한 점을 저희 시민들께 강조드리고 있고요. 아마도 그렇게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경기 북부 연천 태생이시고 의정부시 갑이 현재 지역구라 경기 북부 분위기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이제 들어봤는데 국회에서는 현재 한미 간의 불협화음을 놓고 여야 간에 또 이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 발언에서 촉발된 정보 공유 제한 그리고 쿠팡 사태로 인한 한미 관계 긴장 국면이 좀처럼 이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같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여당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제 오늘날 국가들이 국익 중심으로 경쟁하는 그런 체제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미 간의 약간의 긴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약간의 긴장을 동맹 관계의 균열 이라고까지 이렇게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려고 하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또다시 정쟁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국가 안보와 외교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데요. 사실 정동영 장관님 발언 같은 경우에 북핵 문제의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또 쿠팡 사태 같은 경우는
3,370만 건 우리 국민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어찌 보면 미국 측에서 오해에 기반한 그런 과도한 공세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동맹 관계이지만 오늘날 국가 간에 서로 국익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에서 건전한 대화와 상호작용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응당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것이 한미 동맹의 균열이 일어난 정도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 동맹의 균열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네.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석유 국가에서 전기 국가로 재생 에너지 시대로 좀 체질을 개선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일 텐데요. 에너지 대전환 계획의 어떤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중동 전쟁 발발한 직후에 3월 초에 저희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계획 말씀하신 대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대선 때도 공약했던 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구조가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중동 전쟁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안고 있던 문제가 촉발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외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석유와 같은 수입 자원, 특히나 중동과 같은 특정 지역에 중심된 그런 경제 모델이 오늘날 얼마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느 곳에나 태양광이나 뭐 풍력과 같은 자원은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원을 확충하고 또 기존에 우리가 과도하게 의존해온 화석연료는 질서 있게 퇴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핵심 내용이고요. 또 전력 부문뿐만 아니라 우리 난방이라든지 이런 열 부문 그리고 우리 자동차, 수송 부문 까지도 이제 네. 전기화하면서 그 화석연료와의 어떤 그동안에 맺어왔던 오랜 관계를 끊어보고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국의 적재적소의 태양광 발전을 확충하고요. 뭐 공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생활 주변에 볼 수 있는 여러 시설에 태양광을 확충하면서 관련된 산업도 육성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까지 이렇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또 뭐 어쨌든 재생 에너지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도 네네. 이제 이번 정부가 많이 부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도 재생 에너지 가치를 이제 부정하지는 않지만 재생 에너지는 위험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목소리도 현장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탈원전과 재생 에너지를 밀어붙인 그 독일의 실패 사례가 있었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AI 시대에 안정적인 그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달고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뭐 제기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같이 해법을 발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재생에너지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제 부차적인 대안으로 취급받다 보니까 관련된 산업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고 또 기술도 화석연료 기술에 비해서는 항상 미성숙한 기술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다뤄보지 않은 문제를 다룸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불안감이 저는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OECD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35.8%에 달하고요. 중국도 사실 중국은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국도 40%에 달합니다. 예. 중국의 경우에는 그 40%의 절반이 태양광 풍력이 차지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국 기술이 이 분야에서는 1등이다 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 시장을 잡기 위한 우리 나름의 그동안 준비는 해왔지만 우리도 여기에 더 투자를 해서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동안 그 우리가 봐왔던 이웃 나라의 실패 사례라든지 기술적인 한계점에만 너무 몰입하는 것은 오히려 좀 균형 감각을 잃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 지선 공약으로 대형 원전 3기 추가 건설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 상용화를 내걸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전력을 좀 안정적으로 생산해줄 가장 강력한 카드는 원전이다라는 것일 텐데 무탄소 에너지인 원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그런 에너지 믹스에 대한 공약이 지선 공약으로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이렇게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그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저희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확대하자고 이런 정책적인 논의를 하려고 하면 잠깐 근데 원전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전력 수요 예측에 따라서 2기의 원전을 이미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뭐 필요하다면 확충해 가면서 다만 우리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1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글로벌 평균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지체된 그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걸 저희가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더 이상 이제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를 논의할 게 아니라 우리 전력망을 그러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현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에너지 저장 기술도 계속 우리가 발달시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에너지 저장 기술은 어떻게 우리가 촉진할 것인가. 그리고 에너지 수요 관리 효율화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저희는 다른 주제가 지금 더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 국민주권정부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 전력망, 저장장치, 효율화, 수요관리 이런 부분을 더 함께 논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 문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이면서 또 기후 위기와도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인데요. 국회 기후특위는 탄소 중립 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이제 수기를 했는데 그 결과 시민의 거의 이제 80% 정도 조기 감축을 지지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바로 이 설문조사가 좀 편향이 됐고 산업계의 목소리가 배제가 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 78%의 시민들께서 조기 감축 경로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놀라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우선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계시구나. 그리고 저희 수기 과정은 사실 국민의힘 기후특위 간사 의원님과 제가 공론화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설계한 그런 과정인데요.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빠른 탄소 감축을 이렇게 지지하실 수 있구나. 저는 이 사례는 더 빠른 기후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지금 올라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계에서 아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도 일부 공감은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공론화 단계에서 산업계에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직접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했었고 또 관련된 전문가들은 참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가 직접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하셨어요.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유튜브로도 중계하고 TV로도 중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론의 장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산업계가 두려워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다음에 공론화 설계가 잘못됐다.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는 저는 좀 무책임한 그런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론화 과정에서 뭐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제가 지켜본 바로는 충분히 시민들께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내리신 결론이기 때문에 저희 국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산업계가 목소리를 낼 기회가 이제 충분히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기후에너지 환경부도 감축 목표가 좀 과도하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기후특위 임기가 5월 말까지인데 그렇다면 탄소 중립 기본법 개정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우선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과도하다는 건 아니었고요.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의욕적인 목표를 2035년 목표를 설정을 이미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이 일단 정부는 갖고 있으니까 네. 이제 저희 장기 감축 경로 2040년 목표, 45년 목표, 2050년 목표는 이미 탄소 중립으로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중간 목표를 법의 숫자를 정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론화를 한 것이었고요. 의욕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 이런 류의 이제 대응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네. 어떤 투자를 하거나 미리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법에 일정한 숫자를 정해주고 우리가 또 더군다나 여기에는 우리가 의욕성을 가지고 갈 거야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걸 믿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기후 대응에는 장기간의 그 기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저희는 법에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특히나 또 이 공론화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촉발된 거기 때문에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도 우리가 새겨서 신중하게 잘 입법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장기 과제이기도 한데요. 김성환 장관은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또 밀려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도 잘 구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좀 마지막으로 네.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의욕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석탄 발전에 지금 현재 30% 정도 의존을 하고 있는데 네. 40년까지 그 남은 기간 동안 이 발전소들을 문을 닫을 그런 계획을 마련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경제 그리고 그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전환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뭐 그 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도 내연기관차는 생산을 그럼 줄여 나가면서 전기차 생산을 늘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두 부문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쪽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직업 훈련이나 지원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의욕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작년 5월에 그 석탄 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관련한 법을 발의를 또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그 노동자들의 전직 지원 그리고 지역 경제의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향 그런 점들이 잘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에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도 출연하셔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의원님과 비슷한 그런 노동자 전직과 뭐 지원 이런 거에 대한 말씀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과제와 숙제들을 풀어나가야 할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혜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